합의란 말을 언제 사용해 보셨는지요? 이혼할 때든 싸울 때든. 그 다음에는 병원비 문제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선에서 제안할 때 보통은 그게 상식이지만 저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합의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정말 그때의 사건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직도 직이 거릴 정도로 피곤하고 힘이 쭉쭉 빠집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제가 안일했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왼수 같은 남편 놈의 과오가 크기는 했지요. 용서를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정말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한 그들의 작태에 혀를 내두르고 저는 살면서 해본 적 없는 복수를 결심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쏘고 왜 안 고친다는 말이 딱 대응하는 이번 사건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답답해하거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질책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질타하는 말들은 잠시 내버려두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다음에 그냥 고생했다고 했던 것처럼 일 처리에 많은 시간을 쏟았을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생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또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가볍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더 커져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군요. 지금부터 왜 참아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못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동안 꾹 참아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많은 일을 겪어본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벌어진 것 같아요. 먼저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일이 있었어요. 신혼 초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자책하면서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나도 곁에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신혼 초에 벌어진 일이라서 결혼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할 정도의 마음까지 살짝 들었어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취직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회사에서 왜 해고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갑자기 퇴사하라는 요청을 받으니 이상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게 있는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게 아닌데도 너무 작은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는 게 이상하죠. 아, 제가 발주량 설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입힌 게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해 퇴사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부분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퇴사까지 시키려 했다니 아주 당황스럽네요. 진짜로 제가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의 수량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했다고 아유 아니고 그런 이유로 한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사직서까지 전부 처리된 상황에서 모르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재취업할게. 더 좋은 회사를 찾아 이직하고 싶었어. 발주 주문 하나로 나를 이렇게 내쫓는 이런 회사야. 이런 건 내 가치의 거절이야.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안심이 되겠냐고. 남편은 자격증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취직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제 마음속에 생활비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폐지나 폐품을 수집하여 새 종이를 만들거나 휴지나 재활용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제품 홍보 또한 잘 되어 친정아버지 회사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며 강연을 통해 활동하면서 탄탄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친정집안은 비교적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발주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를 개인 자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남편이 손해를 떠안길 거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치더라도 아이가 많은데 회사에서 해고되기는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게 내가 망설임 없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돈은 우리 집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인데 내가 해결할 거니까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처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집은 사업을 운영하며 일상을 지내고 있던데 은퇴 후 노후를 즐기려는 시댁의 상황은 재산 관리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여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지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미에서 말이에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빚을 갚아주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란다며 결국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액이 단순히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까지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말에 2번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은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아예 억 단위의 실수를 해놓고 본인은 억울하다며 징징거리고 있었던 것이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시댁에서 빚을 다 갚아준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기에 더 이상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제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시댁에서 집까지 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빚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텨나가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궁금했고, 그러나 남편은 이미 대부분 해결된 문제라며 내 일에 흥미를 두지 말라며 다른 이야기로 돌리곤 했다. 일단 취직해서 천천히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며 지내고 있었다. 시댁이 얼마나 도와주었기 때문에 긴급한 부분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으나 문제는 남편이 취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력서를 많이 넣고 간간히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합격 통보가 어느 회사에서도 오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긴 시간 동안 모은 비상금까지 모두 소진하고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며 이제는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깊어졌다는 생각에 정말 답답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두려운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에 한 줄기 빛이 우리 부부에게 스며들었어요. 아니,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이력서만 넣고 면접만 보러 다니고만 할 거니? 아이야, 눈을 낮춰도 회사에 취직해서 생계를 책임져야지. 이러다가 우리 딸이 굶어 죽겠네. 아이야, 저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인,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면 나를 보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나? 가장으로서 놀고 먹기만 하는 건 직무가 아니야. 아무튼 취직을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 당장 출근해서 일부터 배우는 게 좋을 거야. 물론 다이렉트로. 취업을 통해 낙하산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을 보았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와 비교하면 우리 아버지의 회사는 좀 더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고정된 월급이 생기면서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고 시댁에서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남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집을 팔았다가 우리에게 효도를 요구하며 불안한 상황에 끼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없는 살림을 이유로 아파트를 팔고 돌려주자 해서 앞으로는 우리를 모셔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로서의 입장은 어렵네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주를 들여다보고 효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잘 해냈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먹고 사려면 어렵겠죠?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노후를 위해 평생 건립한 사회집을 팔아버렸으니 그런 요구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도 제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많지 않았고 전 직장에서는 조금 더 적게 벌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매우 촉박하고 갚아야 할 빚도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 입맛에 맞춰 효도를 한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말이죠. 월급이 정확하게 시간과 수당을 계산해 주는데 우리의 친정아버지가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하여 남편에게만 월급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경력과 회사를 다니는 연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인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남편은 그런 점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버틴다면 저는 매년 연봉 협상 테이블에 여러분을 앉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신입이며 경력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다녀보셨으니 그것을 잘 아시겠지요. 사장이 이대로 일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편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버티라고 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실제로 같이 든 크랄뷰.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시댁 쪽에서 난리를 쳤어요. 아유, 어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를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꼴랑 월급이 그게 뭐야? 사도 날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좋아하게 나오시네. 아니, 사위랑 사원들이 같아 적어도 우리 아들한테 한 달에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일하라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구마구 퍼부으셨죠. 환경사업 쪽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초짜라 실수투성인데 월급 600에서 700만 원이라니. 아, 그렇게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친정아버지 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입사를 하겠죠. 며느리야, 너도 참 그렇다. 만약 남편의 월급이 부족하다면 친정 가서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노후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아프면 병원비 지원도 필요한데 그것도 챙겨주는 게 너희들의 의무입니다. 만약 제가 아프면 병원비를 내줄 돈은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검사만 받아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힘들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할 때 돈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후에 정말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자주 찾아가자고 말했어요. 친정에 가는 거야 늘 좋았으니까 근소리 없이 따라갔는데 갈 때마다 저희 친정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의욕에 가득 차서 일을 하더라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달라져도 뭔가 제대로 달라졌구나 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은 알아주는 투덜 아이였거든요. 이전 회사에 다닐 때에는 퇴근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징징징거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뭐 팀장이 죽일 놈이니 어쩌니 맨날 자기한테 스트레스만 준다고 저에게 하루가 뭐다 하고 넋두리를 했었거든요. 아, 그게 얼마나 지루했는지 처음에는 저도 위로해 주었는데 아시나요? 날이 갈수록 똑같은 말만 듣다 보니 진실인 것 같고 힘든 일을 하게 되네요. 제발 남편이 팀장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랐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전 회사를 다닐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제가 넋두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기더군요. 적어도 친정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의 팀장인 남편을 못살게 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배우고 있으니까요. 장인은 제가 이번 회사 내부 구조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건데 회사에는 감사부와 회계부가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아,
맞아요. 내가 회계부와 감사부를 하는 일이겠네요. 해당 내용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처럼 해둔 것 같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둘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와 친정엄마는 항상 남편과 친정아버지께 핀잔 섞인 말을 내뱉곤 했다. 남편이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회사 구조부터 시작해서 수익 시스템까지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가며 회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놈 뭘 잘못 먹은 건가 수준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본인이 하는 일에 빠져서 진중하게 임하고 있으니 저까지 다 뿌듯해지고 친정아버지께서도 칭찬한 적 없었던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고요. 회사의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알면서 내가 사람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 만큼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아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서 장부 기입을 전적으로 사위에게 맡기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지요. 친정아버지께서는 회사의 수입 구조를 철저히 비밀로 하셨고 당연히 장부 기입 또한 평생을 스스로 하셨는데 그 일을 남편에게 맡기시다 보니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남편과 친정아버지 둘이 의지를 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몰라서 해본 검사기에서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나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신이 살짝 빠질 것 같은데 정말 스럽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신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축하를 2번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아기집이 지금 2개가 보이죠.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확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스물씩 올라왔어요. 일단 출산을 2번 해야 한다는 것도 무섭고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이 이미 많지 않은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병원비도 2배로 들 것 같았죠. 제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는데 남편은 그 사실도 몰라서 기뻐하며 뛸 듯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부부에게는 늘 축복만 따라온다 봐. 항상 힘든 일이 생기면 그만큼 2배로 기쁜 일도 생기잖아. 한 번에 2명을 임신하다니 정말 행복해.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해 애들과 당신을 굶기지 않을 거야. 돈을 더 많이 벌어 우리 가족을 챙겨줄 테니까 나만 믿어줘, 알겠지? 아차차, 아이 소식을 빨리 저가에 전해야지. 장인은 참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부터 챙겼는데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 계속 돈 타령을 하다가 남편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임신까지 한 번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시댁에 가자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행복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친정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영문도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너무 기다리던 나이에 받았을 때 정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우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훔치시면서 진짜냐고 물으셨고 저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너무나 축하해 주셨는데 쌍둥이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다니. 요즘은 시험관 방법을 사용한다고 쌍둥이 임신이 많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자연 임신이니 정말로 2배로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일이 생겼네.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야. 뭐가 필요한지 알아? 우리가 준비할게.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걸 말해봐. 봐, 필요한 게 정말 많아. 유모차도 필요하고 쌍둥이용으로도 필요하고 카시트도 필요해. 아니, 모든 걸 2배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정신 좀 혼미해. 병 같은 건 모든 걸 2배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 쌍둥이 생각도 해본 적 없어서 너무 놀라워. 내가 바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 천천히 준비하면 되잖아.
그리고 장인은 장모님 부담스럽게 유모차, 카시트는 뭐야? 당연히 그런 건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모아서 챙길 테니까. 장인은 장모님께 부담 주지 마. 우리 딸은 철이 없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로 바로 다 맞춰졌는데 우리 사위는 정말 사람답게 됐어. 그래도 필요하면 말만 해. 지금도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장인의 회사에 뼈를 묻고 열심히 배워서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인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며 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신 이야기를 하며 굽신거리곤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굽신거리는지 궁금하지만 우리 친정아버지를 존경하며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싫어할 수 없어요. 처가에서 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숙이기만 하는 남편보다는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 같네요.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해서 전화로 말하거나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인과 함께 있는데 전화로만 소식을 전할 수는 없고 시댁을 무시한 채로 통보만 하고 모른 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핑계로 임신했다고 속이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시댁의 반응은 의외로 뜨뜨미지근했어요. 아이고, 쌍둥이를 임신할 수가 있냐?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둘을 어떻게 키우나 라며 놀래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시댁의 반응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고 싶었던 것은 맞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손주를 둘이나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글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아휴, 마음이 갑자기 너무 시려구나. 지금도 우리 아들 등골 휘게 힘든데 애들에게 너머이고 입히고 우리 집에 생활비까지 주려면 지금 월급으로는 택도 없지 않겠니? 사돈댁에 말을 잘해서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라.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너스라 넉넉하게 준다고 해 생활비를 지원이라도 받던가. 어머님, 임신 축하는커녕 저 보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성실하게 하면 월급을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웬걸 내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서로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어야지요. 저희도 지금 쓰러져가는 힘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만 먹고 살면 안 돼요? 어머님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큰돈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남편이 실수를 저질러도 어머님이 갚아주실 필요 없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내성적이시면 예를 들어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잘 아시니까 월급을 요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데 사위와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향해 섞인 짜증이 담긴 말을 해 시작한 웃자 계속 돈 입터를 말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가 먼저 돈을 갚아줄 테니 내가 초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걸 기억해야지. 난 돈을 벌 것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내게 기다리라고 하며 독촉하는 걸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이게 얼마나 도와주고 있음을 알아야지. 알았지, 놔두자. 그리고 쟁이지 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에 대해 다른 곳에서 얘기하려고 앞으로 양복을 들고 앉아있다. 욕이라도 하고 싶은 게 우선이라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와준 건 아니에요. 여유롭거나 물론 두 가지 경우도 아닐 테니 집까지 팔아서 전부 다 해주었더니 뭘 어쩌고 어째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건지요. 누가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갚아달라 했어요. 엄마가 먼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다 팔아 돈부터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파시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좋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모습이 매우 이해할 수 없어. 당신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진 않았을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돈을 가득 가져다 주면서 죄송하다,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 월급을 통해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 알겠지만 어딜 들고 다니는 돈이 있어서 가득 가져다 줄 돈이 무엇이냐고. 엄마야, 우리 생각은 하면적이야. 너무 안 하고 험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 돈을 받고 두 다리를 뻗고 지내겠다고. 제발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시댁에만 다녀오면 기분이 상해져서 태교해도 별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시자가 붙었으니까 깊게 하는 것도 있고 시댁에서도 늘 핀잔만 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시댁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뭐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금이나 옥이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친정이랑 계속 비교가 되었죠. 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남편은 늘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서 배우는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출력 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와서도 녹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빨리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나중에는 이상하게 지하더라. 아무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이 재미를 붙였다고 해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인데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일을 한 만큼 월급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혹시 뭐 다른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수상하게 느껴졌고,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행동이 진짜로 수상한 거예요. 분명히 시댁이 조금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비에 병원비에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까지 해서 돈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깨져서 분명 돈이 부족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 카시, 트롯, 유모차, 본인 카드로 톡톡 살 준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가지고 싶다고 너에게 말했던 모델들을 가지러 가는 거고 그게 사실 정말 한두 푼이 아닌 돈이었어요. 전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대충 사용하는 건가 싶었죠. 혹시 뭐 친정아버지가 저를 몰래 월급을 올려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생활비를 못한다고 뒷담화로 돈을 더 주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혹시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돈을 보내주신 게 맞다면 제게 몰래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게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와중에 비상이 일어난 게 시댁에서 나름 조용히 지내던 신우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일으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허구한 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던 신우이가 혼전 임신을 한다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시댁에게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죠. 시댁에서는 당연히 발딩불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돈 한 푼도 없어서 생활비까지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신우 결혼을 시키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혼전 임신까지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환장하셨을 것이에요. 아니, 덜컥 임신부터 해서는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는데 아이디어 분위기에 좀 혼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 아이들이라는 게 어째서 일이 하나같이 생각이 부족한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이런 일을 겪느냐고요. 말야, 그러니까 말인데 얘는 며느리야. 너희 아이들의 물건 전부를 가져갔다 사할 거야? 놔라. 그거 하나씩 다 우리 딸에게 줘라. 돈도 없는 애들이 무슨 아기용품을 사겠어? 하나씩만 줘줘. 갑자기 카시트도 그렇고 유모차도 그렇고 2개씩 준비 안 했냐고. 하나를 내놓으라고 날 강도 신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용품들 대부분이 쌍둥이 전용이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물건들이 아니라 2개가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구매한 것들은 모두 쌍둥이용이라서 각각 사용하는 게 아니라 2개가 한 번에 붙어 있어요. 아가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없는 선배님의 준비를 한 거라 아가씨에게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잘 아시면서 왜요?
그래요. 아직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게 웃겼어요. 중고용품을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할 때가 있지만 3개를 요청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가뜩이나 배도 2배로 불어난 몸은 힘들어하고 또 정신은 정신대로 힘든데 내게 맡겨뒀던 물건마저 내놔라 내놔라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가 임신을 한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는지요. 신우는 직장도 없었던 백수였고 술 마시고 노는 여자로만 나태하게 보였는데요. 시부가 될 남자는 동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버는 답 없는 놈이었죠. 시어머니의 마음이 터져도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더 황당한 건 아이 남편남이 자꾸 어디서 돈이 그렇게 샘솟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병원비가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전화를 하니까 통장에 30만 원을 빼서 보내주세요. 아이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돈이 있어서 펑펑 돈을 쓰냐고. 나 몰래 무슨 로또라도 샀어. 아니면 혹시 당신이 사행성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아유,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 아, 내가 사실 뭐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게 잘 돼가서 매달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그래, 투자. 무슨 투자를 했는데? 아, 나도 좀 알려줘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빨리 공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정 수익이 나오는 거면 다 같이 돈을 벌어야지. 아, 왜 당신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비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해요. 조금 수상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남편이 자꾸 어디서 나온 돈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주면서 도와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생활비도 넉넉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배도 불러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빨리 출산을 하고 싶어서 쌍둥이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쌍둥이들이 너무 커져서 자연분만으로 낳기는 어렵다고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하니 자연분만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적당히 컸을 때 예정일보다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해서 출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자연분만의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고 겁이 많이 나서 수술을 하겠다고 동의했으며 양쪽 가족에게 수술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아유 자연분만 아니고 아이를 수술로 낳겠다고 하는데 물론 아이가 둘이라서 어렵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시도도 안 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는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하려면 수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해서요. 아유 어머님,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아가씨한테 자연분만하라고 하세요. 아가씨가 수술하겠다고 말한 것을 애초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 차별하면 저 좀 그래요 라고 말했더니 아주 입을 삐죽이면서 전제 자기가 신우한테 단박에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서 궁시렁거리는데 만만한 게 며느리가 쉽다고 했어요. 아무튼 뱃속에 아이들의 수술 날짜를 잡고 친정에도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갑자기 상기가 된 얼굴로 저에게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워있을 침대가 필요해서 친정 부모님께 아기 침대를 사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서 침대냐고 물어봤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들뜬 목소리로 침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시더니 저에게 가득히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카드기예요? 아파트 로고도 적혀 있고. 아, 이런 걸 갑자기 왜 주시는데요? 뭐, 분실물이야? 아이, 그럼 선물일 리가 없지?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딱 보면 몰라. 아파트 열쇠. 아, 현관 있고 가득해. 쌍둥이를 낳고 어떻게 지금 사는데 그 트름에서 생활을 하겠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대 거기서 생활하다가는 우리 딸 무릎이 허리 싹 나가게 생겼는데 절대 안. 우리는 이제 음식을 그만 먹고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 하나를 구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편안한 집 한 채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제야 이런 선물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딸은 지난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며 진짜 이런 큰 선물을 받다니 감격스럽네요. 라고 말했어요. 출산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카드키를 보고 크게 놀랐고 눈이 정말로 주먹만큼 커졌어요. 이제 평생 부부 충성을 다짐하며 머리를 바닥에 숙이며 절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역시 앞으로도 계속하여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의지하여 평생 함께 살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에 감사하여 출산을 맞이하고 3주 만에 병원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마음이 들어 기분 좋았습니다. 차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올라탔어요. 배가 당기고 아팠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신 새 집으로 들어가 드디어 살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이사를 마친 것을 보면서 신나하고 있는데 점점 익숙한 길이 보이더니 남편이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신우가 배가 나와서 힘들었었나 보다. 오늘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시댁에 그냥 별 의심 없이 들어갔어요. 제가 조리원에서 푹 쉬기도 했고 몸조리를 참 잘해서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댁에 갔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안방에 들어가더니 저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을 비비고 시댁의 광경을 쭉 둘러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가전이 가구고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게다가 안방에 아기 침대며 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야? 왜 우리 애들 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 살림살이들지 전부 시댁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지 모를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인심을 쓰는 듯한 말투. 딱 그거였어요. 내가 일부러 안방 내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너네 부부 짐이 많아서 내가 안방을 내어줬다. 그 좁은 짐에서 살면서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았어? 아, 내가 필요 없는 건 다 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인데요. 장난이 너무 심해요. 여보,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신 많이 놀랐죠? 아이, 내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줄 테니까.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집은 따로 있잖아. 부모님이 사주신 우리 집이야.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짐을 옮기기에 좋은 집을 왜 사주려고 하니? 아이고, 저 정실력이 달리는 거야? 뭐야, 애들 아빠랑 합의를 했다. 그 집에서는 우리 딸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그냥 여기서 돈 좀 모아서 새 집을 사면 돼. 너희가 집을 사기 전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아우, 내가 안방까지 내주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전 임신이 돼버리니까요. 결혼한 신우는 집을 마땅히 구할 돈도 없고 막막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쌍둥이 출산 선물로 주신 집을 신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살던 둘은 빌라를 팔아 시댁에 남긴 돈을 갚고 저희 부부는 집도 없으니 시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모든 인과관계가 정리되어 편안해진다는 요지만 편두통이 확 오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설마 우리 남편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다른 생각을 했던 걸 보면 맞겠네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잘하는 척을 한 거군요. 돈을 펑펑 쓴 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었다고요. 나 몰래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게 아니야. 그건 내가 진심으로 초래제에 잘하려고 한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해. 당장 내 집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낳을 것을 주신 집이 있는데 왜 기다림 없이 당신이 돈을 벌어서 새 집을 사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런 상황,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너는 어떻게 애가 어땠더만 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양보를 못하니? 우리 딸이 얼마나 어려워할까? 어린 나이에 임신을 덜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애도 변치 않고 둘이 무슨 어떨게 해먹고 살지. 앞날이 어둡는데 집 한 채는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고. 그걸 왜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이 주신 집으로 해야 하냐고?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합의를 마치고 집을 나가라는데 왜 자꾸 내가 집에 남긴다고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내놓으라는 거야? 아쉽지만 여기에서 포기하고 제가 이 집에서는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 옆구리에 아이들을 꽉 껴안고 시댁을 향해 택시를 탔어요. 아이들을 안고 택시를 타고 있을 때 멀리서 남편이 서둘러 따라오는 걸 보자 놀랐고 택시 운전사에게 바로 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제가 너무 급한 것 같다는 듯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을 따돌리기 위해 빠르게 출발해 주셨어요. 뒤늦게 친정 주소를 말한 후 아무것도 없이 아이 둘만 옆구리에 꽂힌 채 등장한 저를 보고 친정에. 부모님께서는 황당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아이를 내려놓고 있다가 억울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시댁에서 내 집을 가져간 이야기를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를 느끼셨고요. 나는 이대로는 죽어도 못 살아. 당장 이혼부터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주신 그 아파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집에 신우가 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래서 잘해주면 안 돼, 염치도 없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인간들은 아주 미친 인간들이니 안 그러면 내 아버지도 얼마나 서운해할지. 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냥 조사해서 버려야 할 거야.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도 못했겠지만 지들끼리 좋은 생각이라며 집을 바꾸었겠지만 그 집의 소유자는 저의 친정 어머님의 명의였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세금 문제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친정 어머님의 명의로 사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노발을 대략적으로 해서 남편에게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거라며 화를 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 상상 속에서라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겠죠. 당장 이혼해야 한다면 가족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대한 상속 재산이나 그 연을 이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는 당연히 든든한 부모님을 침대까지 따라 보내고 이혼 때문에 신우가 사는 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뻔뻔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묻거나 물어보면서 예절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붙었으니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 퇴거 명령까지 발부했습니다. 신우는 시댁에 가서 내용을 증명하는 퇴거 명령서를 내밀며 진짜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인지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굴에 철을 떡갈고 친정집에 가서 말을 걸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애들은 방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며 서러워하는데 서로 좋게 마무리합시다. 몇 년 뒤에 애들 돈을 모아 분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는지 남편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벙쪄 정막이 흘렀고 아내가 사돈을 전혀 사는 줄 알고 그 집을 해준 줄 알았어요. 당장 짐을 꺼내세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짐을 꺼내야겠죠. 어디서 알박기를 하고 있어? 장인은 지금 제 뺨 칠 것 같은 거예요. 고소라도 먹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칩을 줬으면 충분하다고 끝내야지. 누가 살든 말든 왜 신경을 쓰고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다 비가 된 부분인데. 아니, 그걸 왜 상관하고 그 합의는 반사랑 보이죠. 그 가족끼리 합의된 부분에 우리 딸만 쏙 빠져 있는데 무슨 합의가 된 거고? 고소를 할 거면 서로 더럽게 소송전으로 가보시죠. 고소를 먹어야 할 인간이 누구인데? 감히 내 앞에서 고소를 운운하고 있어? 내가 먹어야지, 새끼야. 아빠가 난데없이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질러하시면서 고소를 하시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말 잘한 것 같다면서
고소장도 이미 보내놨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듣자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영어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송달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수익 구조부터 철저히 파헤치고 있는 것을 알고 말야. 당신이 열정에 넘치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놈이 어찌 그럴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을 의심하게 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전에 직장에서 잘렸던 것은 발주 실수가 아니라 뒷돈을 받다가 걸리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잘렸다던데 그로 인해 그 돈을 갚을 때 당신이 집안 재산을 모두 털어먹었다는 거구나. 그 말에 인하여 나도 모르게 악평을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이 내막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이 취약한 보안 부분을 이용하여 조금씩 돈을 훔쳐서 아버지의 관리자에게 알바를 시작했다고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1,000만 원 또는 20만 원씩 아는 척하며 훔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아버지는 관리 재정의 공금이 허점이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래처 직원 중 한 명이 사위에게 뒷돈을 받았다고 고발했고 아버지는 누구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으며 그렇게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남편이 어느 날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며 사위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압박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며 조용히 지켜봐 달라는 신호를 줬죠. 바라며 걔가 천선하길 기다렸지만 왜냐면 나는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속을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도를 지나치게 한다면 이 사다이를 나게 하고 고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필이면 집 문제까지 겹치고 아버지는 이제 잘 되었다고 생각해 결혼을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에 남편에게 고발장이 도착하게 되었고 남편은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죄질이 어떻든 너무 심하잖아요. 그 결과로 바로 법정 구속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합의를 할 것인지요? 횡령한 돈을 전부 벌로 갚아야 하고 또한 신우가 알고 있던 저희 친정어머니 집에서도 즉시 쫓겨난다는 쾌거를 당하게 되었어요. 언니야, 정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있는 문제는 오빠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데. 나랑 언니 사이는 좋았잖아. 아, 나는 지금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할지 생각 중이야. 곧 출산할 거라는 얘긴데 그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해? 너희 엄마에게 말해. 나와 너랑은 이제야 남인데 내가 뭘 할지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니까. 남편과 함께 살았던 틀은 빌라를 팔았고 모두 해결했다고 했잖아. 또 그 집에 대한 재산 분할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위해 양육비를 제도한 적도 있어. 남편은 횡령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나에게 보낼 건지 물어보는 식으로 나와 대화하더라고.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서 명시적인 신청까지 했지. 수감 기간은 본인이 책임지고 이자도 더해 꼭 갚아야 된다고 했었다. 그러니 남편은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함. 할 시간도 없이 기간을 놓쳤고 저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확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전 남편, 그놈은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어요. 절대로 용서 못 해주죠. 정말 10원 한 잔까지 탈탈 털어버릴 거라 결심했어요. 양육비 그거 안 주면 계속 달라고 매달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전부 다 거어서 제 몫으로 주름 재산 분할도 받아내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이전 시댁에서는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봐달라고 난리고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 집 생활비는 누가 벌어서 쓰겠어요. 이전 신우의 부부 결국에 집이 없어서 이전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 심해부 되는 인간이 고깃집에서 알바해서 본 돈으로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전 신우랑 만난 지는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쳐 결혼한데도 그 정도 책임감이 있었던데요.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셨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애딸린 미혼모가 되어 지금은 전폐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은둔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전에 신우가 낳은 것은
이전 시조모가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온 가족이 쫄딱 망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해버린 것이죠. 근데 뭐, 이게 다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을 곱게 써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제가 알바가 아니라서 더 처참한 수준으로 망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